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선명해지는 문장들 암기의 부담을 확신으로 바꿔볼까. 세무사 엉덩이의 세법 팟캐스트.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뭉치를 펼쳐보니까요. 와, 조세 특례 제한법. 빼곡한 글자랑 복잡한 표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네요. 네, 처음 보면 좀 어지럽죠. 핵심은 두 가지 같아요. 통합투자세액공제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R&D 세액공제요. 맞습니다. 언뜻 보면 둘 다 기업 투자를 응원하는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 장씩 넘겨볼수록 이게 그냥 비슷한 두 개가 아니구나.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가진 두 개의 다른 게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의 목표는 이 두 제도의 핵심 차이를 명확하게 딱 구분해서 청취자분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카드를 써야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나침반을 쥐어드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두 제도가 기업 지원 정책의 양대산맥인 건 맞는데 그 뿌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뿌리가 다르다. 네, 하나는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 눈에 딱 보이는 자산, 즉 캡백스 취득에 대한 지원이고요. 아하.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연구원에게 월급을 주거나 신소재를 사는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 오펙스 지출에 대한 지원이죠. 자산 대 비용. 네, 모든 복잡한 규칙들은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에서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가장 큰 갈림길, 자산이냐 비용이냐, 이거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가죠. 네, 자료에 나온 첫 번째 예시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계장치 구입이네요. 이건 딱 봐도 자산을 산 거니까 통합투자세액공제 쪽이겠죠?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간단한가요? 예를 들어서 연구실에서 쓰는 엄청 비싼 분석 장비 같은 거요. 이건 R&D 비용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경계가 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실무적인 고민이 시작되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유형 자산을 취득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연구용 시설도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어요. 정말요? 네. 즉, 연구 목적으로 샀더라도 일단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같은 연구 활동이라도 그 비싼 현미경을 사는 행위 자체는 통합투자. 그렇죠. 그리고 그 현미경을 쓰는 연구원의 월급은 R&D 공제. 이렇게 딱 나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R&D 세액공제는 그 자산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자산이 대상은 아니거든요. 아닌 것도 있군요. 네, 토지, 건물, 그리고 대부분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디테일은 반드시 새로운 자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것만요? 네, 중고기계를 사거나 금융 리스로 자산을 도입하는 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완전 새 기계, 새 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R&D 세액공제 쪽에서 인정해주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연구원 인건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제품 만들어 보는 데 들어간 견본품 제작비도 다 포함돼요. 오, 심지어 우리 회사 영양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외부 대학이나 연구소에 기술 개발을 맡기는 경우 있잖아요. 위탁 연구요? 네, 그때 지급하는 위탁 연구 개발비까지도 전부 R&D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를 전제로 하는 자산과는 개념이 많이 다르죠. 오케이. 이제 나침반의 첫 번째 바늘은 확실히 맞춰진 것 같습니다. 내가 쓰려는 동의, 자산 취득이냐 아니면 비용 지출이냐. 네, 그게 첫걸음이죠.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 그래서 얼마나 깎아주는지, 공제율을 한번 보죠. 그렇죠.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와, 자료에 있는 표를 보니까 R&D 세액 공제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엔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바로 이 숫자에서 정책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방향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기술 분야에 투자한다고 치면 통합 투자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10% 공제인데 R&D는 25%를 공제해 주네요. 네, 2배가 넘죠. 이게 만약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국가 전략 기술 분야로 넘어가면 와, 격차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통합 투자는 25%인데 R&D는 무려 40%에서 최대 50%까지. 어마어마하죠.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세금 혜택이 아니라 거의 뭐 정부가 공동 투자자 수준으로 R&D에 돈을 밀어넣어주겠다는 신호처럼 보이는데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전략적 신호예요. 전략적 신호라. 과거에 공장을 몇 개 가졌는지가 국력이었지만 지금은 특허나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자산이 경제 패권을 좌우하잖아요. 네, 그렇죠. 세법이 바로 그 변화를 반영해서 기업들을 지식재산 창출 쪽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아, 기계에 대한 10% 공제가 과거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라면 R&D에 대한 50% 공제는 미래의 혁신에 대한 베팅인 셈입니다. 와, 보상 대 베팅. 이렇게 보니까 두 제도의 철학 차이가 확 와닿네요. 네. 그런데 R&D 공제는 계산 방식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기업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이게 R&D 공제의 또 다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일반 연구 개발의 경우에요. 기업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다. 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 쓴 R&D 비용 전체에 대해 낮은 공제율,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25%를 적용하는 방식. 네, 첫 번째. 둘째는 올해 비용에서 작년 비용을 뺀, 즉 순수하게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한번 숫자를 넣어서 생각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작년에 R&D로 1억 원을 썼고 올해는 한 1억 5천만 원을 썼다고 해보죠. 네, 그럼 첫 번째 방식으로는 1억 5천에 25%, 그러니까 3,750만 원을 공제받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늘어난 금액인 5천만 원에 50%, 즉 2,500만 원이고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를 선택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올해 R&D에 3억 원을 쏟아부었다면 어떨까요? 아, 3억 원이요? 첫 번째 방식으로는 3억의 25%, 즉 7,500만 원 공제죠. 네, 하지만 두 번째 방식으로는 작년보다 늘어난 2억 원의 50%, 무려 1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와, 1억 원. 이 선택 하나로 2,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년 꾸준히 투자하는 기업과 특정 해에 폭발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기업 모두에게 맞춤형 당근을 주는 아주 영리한 설계죠. 정말이네요. 이건 그냥 세법 조항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전략까지 고려한 게임의 규칙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침반을 따라 항해하는 게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최저한세라는 일종의 거대한 암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네, 나왔네요. 이건 모든 세금 혜택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조항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공제율을 열심히 계산해도 소용이 없어요. 도대체 뭔가요, 최저한세가?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계의 마지노선 같은 개념이에요. 당신 회사가 아무리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도 법인세 최소 이 정도, 중소기업은 7%는 내야 합니다. 라고 국가가 정해놓은 하한선이죠. 아, 최소한 이만큼 내라. 네, 이 최저한세라는 암초 앞에서 두 제도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나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예외 없이 모든 기업이 이 최저한세에 적용을 받습니다. 모두 다요? 네, 제가 아는 한 중견기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해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서 수십억 원의 세액공제를 계산해냈어요. 와, 수십억. 네, 재무팀장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보니 최저한세의 벽에 딱 걸려서 계산된 공제액의 3분의 1밖에 못 쓴 거예요. 헉. 이게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뒤통수 같은 순간입니다. 와, 정말 아찔한 순간이겠네요. 그럼 R&D 세액공제는요, 이 암초를 피해갈 수 있는 특별한 항로라도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 이 최저한세 적용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아, 중소기업만요? 네, 이건 정말 엄청난 특혜예요. 다른 온갖 감면을 다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이 이미 최저한세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도 R&D 세액공제만큼은 거기서 추가로 계산된 금액 그대로 100% 다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와, 중소기업이라면 R&D가 왜 최강의 절세 카드라고 불리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조항이죠. 이건 정말 결정적인 차이네요.
나침반을 볼 때 최저한세라는 거대한 자기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통합투자 쪽 바늘은 이 자기장 때문에 심하게 흔들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R&D 쪽 바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또 다른 규제도 있던데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형 문제요. 이건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세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서울 같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형 안에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들이면 원칙적으로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페널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요즘 잘 나가는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들, 연구소는 대부분 판교 같은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R&D 공제도 수도권에 있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정부가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심 인재들이 모인 수도권의 R&D는 장려한다면 좀 모순적인 거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차이점이에요. R&D 세액 공제는 기업의 위치와 전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위치랑 상관없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든 대덕연구단지에 있든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는 공장은 분산시킬 수 있어도 혁신을 위한 인재와 아이디어의 집적은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담겨 있는 거죠. 아하. 모순이라기보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전략적 이중성에 가깝습니다. 전략적 이중성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확실히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중요한 반면 R&D 세액 공제는 오로지 무엇을 하는지에만 집중하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혜택들을 받고 나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정부가 이렇게 큰 혜택을 줬는데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 같은 게 있겠죠. 그럼요. 세금 깎아준 기계를 다음날 바로 중고로 팔아버리면 안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일종의 품질 보증 기간 같은 사후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사고 관리요.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자산을 취득한 거라 관리가 명확해요. 투자 완료 후 일반적인 기계장치는 2년, 건물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팔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년? 5년. 만약 이걸 어기면 공제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혜택을 회수해 가는군요. 그럼 R&D 공제는 어떤가요? 연구원에게 준 월급을 다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용 지출이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지출 자체보다는 그 지출의 진정성을 문제 삼죠. 진정성이요. 예를 들어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신고하고 연구원 인건비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실사를 나와보니 연구는 안 하고 영업부서처럼 운영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고 그동안 부당하게 공제받았던 세액은 전부 추징당하게 됩니다. 즉, 혜택의 근거가 된 연구활동 자체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은 자산의 유지를, 다른 한쪽은 활동의 진정성을 담보로 잡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통점도 하나 있는데요. 두 제도 모두 올해 세금이 부족해서 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앞으로 10년 동안 넘겨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월도 되는군요. 자, 오늘 정말 깊게 파고들었네요. 네. 청취자분께서 앞으로 어떤 지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전략적 나침반의 3가지 눈금을 확인해 보시면 길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 눈금, 이 지출은 자산 취득인가 비용 지출인가? 여기서부터 경로가 완전히 나뉘고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두 번째 눈금,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최저한세라는 암초를 피해가는 R&D 공제라는 특권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네,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눈금, 자산 투자를 한다면 그곳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닌가? 이 질문이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공제율, 계산 방식, 각종 규제의 미묘한 차이들을 쭉 따라오다 보면 우리 세금 제도가 기업들에게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속삭인다. 공장을 짓고 기계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 바로 R&D입니다. 라고요.
확실히 R&D에 대한 당근이 훨씬 크고 조건도 덜 까다롭네요. 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R&D에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집중하는 이 세금 정책의 설계가 미래 산업 구조 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향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설비주자 역시 R&D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네요. 정답은 없지만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는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가 어떤 미래를 향해 베팅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선명해지는 문장들 암기의 부담을 확신으로 바꿔볼까 세무사 엉덩이의 세법 팟캐스트